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중석입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에 왜 특별자치가 필요한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영상 시리즈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이 되고 민선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부활돼서 한 30여 년 가까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와 특별자치시대를 이제 이른바 맡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가 이런 큰 거대한 중앙집권 시대 또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 이런 국정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특별자치 시대와 지방시대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 또 행정가들 또 지방의회 지역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이것을 끌고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에 한 30여 년 넘게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운동에 좀 참여를 해왔고 올해 강의를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우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선각자들이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을 어떻게 어떠한 경구를 남겼는지 그 경구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실천에 옮겨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해서 이른바 지방시대를 주창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곧 출범이 되죠.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제주도 또 우리 세종시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 대열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방시대와 특별자치시대를 추동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방자치법에 전부 개정이 됐었죠. 큰 우리 지방자치의 골간들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제2국무회의 형태로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과 지방행정을 서로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법이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국가경찰 체제에서 이제 자치경찰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특별법도 많이 손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회가 따로 대통령위원회에서 있던 것이 합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치분권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거기에 기회발전 특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법제들이 새롭게 고쳐졌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소멸이 걱정되는 시군에 특별하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주는 법도 만들어졌고 또 우리 접경 지역이죠. 저기 경기도 강원도의 전방 지역들 이른바 접경 지역의 평화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아울러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고향사랑 기부금법, 자기가 태어난 고장, 또 그리고 자기가 좀 선호하는 지역에 기부를 해서 농특산물도 선물로 받고 그런 제도가 이제 금년에 시행이 되었죠. 강원도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각자들은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의 시대 정신을 일찍이
어떤 메시지로 우리한테 경고를 남겨주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각자들이 준 자치분권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시죠? 그리스의 철학자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인가? 바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잘 들여다보고 주권자로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직접 관심을 갖고 또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참여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핵심 요소라는 그 점을 일찍이 플라톤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누굴까요? 바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장자크 루소, 스위스 제네바 출신입니다만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장자크 루소는 영국의 국민들은 영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된 나라죠. 그런데 영국의 국민들은 투표할 때만 주권자이고 그 외의 시기는 노예처럼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투표할 때만 주권자이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일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 또 도지사, 시장군수, 의원들, 그분들은 우리들의 일꾼이죠. 주권자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정작 투표가 끝나면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적들도 요즘 시대에 많은 시사점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표할 때만 주권자고 혹시 노예처럼 만약에 누가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정치와 자치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이죠. 조셉 드 메스트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한 나라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정비례한다. 국민들도 똑똑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정치인은 심판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우리 동네 사람이라든가 나하고 동창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연고의식, 후진적 연고의식 가지고 일꾼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한다. 이렇게 질책하면 과연 그게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지적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근대식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왕이 다스렸던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든 체제였죠.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근대에 들어서 여러 나라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인 또크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분권은 어디에서든 쓸모가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 귀족주의 국가에서 과거 왕이 다스리고 귀족들이 다스렸던 나라에서 귀족들이 질서에 관심을 갖고 전제 군주의 폭조에 맞선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방 분권은 아주 훌륭한 권력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의 자유를 쓸모없다고 말하는 나라는 그런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나라들 뿐이라는 것이죠. 즉 자유를 모르는 나라들만 지방자치제도를 비난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지방자치가 왜 필요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밀은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자유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초대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패트릭 헨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들도 아마 귀에 익으실 텐데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언제 한 얘기인가 하면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죠. 과거에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에서부터 넘어가서 미국을 개척하고 그래서 13개 주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에서 세금을 많이 물리고 뭐 보스턴 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과 다투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이제 우리도 독립을 하자. 그래서 1775년 독립선언이 있기 바로 전 해에 3월 23일 날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먼드의 한 교회에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우리 영국군과 싸우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의를 할 때 바로 이 패트릭 헨리가 나서서 자, 우리가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노예처럼 살 것이냐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였습니다. 이런 결기 어린 호소를 통해서 미국인들은 그래 우리가 주인으로 살자. 우리가 언제까지 영국의 식민지로 노예처럼 살아갈 것이냐. 거기서 분연이 일어나서 그 이듬해에 마침내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그 유명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1881년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도 이제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죠. 메이지 유신 무렵에 유신 지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카모토 료마라든가 일본의 유신 지사들이 시고쿠에 있는 도사현에 모여서 이 일본의 폐번치연 그리고 조난양이라는 유신의 깃발을 들었는데 바로 그 도사현이 우리 강원도처럼 산골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유신지사였던 우에키 에모리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국 헌법을 만들 때 정부의 압제에 국민이 무기를 들고 저항해서 정부를 타도할 수 있다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바로 자유는 이제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하는 그 자유는 우리 도사의 산골짜기에서부터 만들자. 자치분권과 자유를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자. 이런 메시지와 다름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우리 자유를 강원도의 산간에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기 어린 이 자유라는 가치, 왕이 다스렸던 나라에서 신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이런 경구들이 이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죠. 제임스 브라이스는 바로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으면 바로 학교인 지방자치를 통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배우고 학습하고 이론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는 바로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하고 있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중앙집권 체제에서 1994년 3년 그 무렵에 호소가와 모리료라는 당시에 총리 대신이 구마모토현 지사를 하고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호소가와 모리로 총리가 주장한 게 바로 자 이제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뭐 총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의식의 반란을 일으키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대한 컴플렉스를 불식하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이 되자. 지방의 논리로 무장하자. 청년들이여 서울로만 가지 말고 동경으로만 가지 말고 고향을 지향하라. 중앙정부의 목을 타게 하라. 중앙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지방에서 제대로 한번 변해보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시대와 특별자치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그 울림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균형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민심서를 지으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죄인의 명부에 적혀 있어 너희에게 우선은 시골집에서 숨어 지내도록 했다만 뒷날의 계획은 오직 서울의 심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시골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서울 주변의 심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재산이 좀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도심의 중앙으로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디에서 한 얘기냐면 유배지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통색이란 글에서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도 버린 자요. 황해도와 개성 강화도 사람들도 버린 자요. 강원도와 호남 사람들도 반쯤 버린 자다. 이 한양에만 모든 인재와 물살이 몰려들고 다른 지역들은 인재 양성이라든가 인재 등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문제를 일찍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요?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를 여행했던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보드는 조선은 모든 길이 한양으로만 향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아시죠? 이 당시만 해도 모든 길은 서울로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뭐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1948년도에서부터 53년까지 또 1958년부터 63년까지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에 주한 대사관에 와 있던 학자고 정치가였던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것이 소용돌이 쳐서 어디로 가냐? 서울로 집중이 되더라. 그 소용돌이의 정치 구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일찍이 한 몇십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피해를 지적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균형 발전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지적한 교수가 있죠. 바로 미국의 정치학자인 존 롤스 교수입니다. 존 롤스 교수는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말이지.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바로 평등의 제2원칙. 두 번째 원칙은 약자 우선의 차등 조정론과 공정한 기회균등론이 두 원칙이 작동이 되어야 비로소 정의가 구현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반영을 해서 우리 헌법 전문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 국민들의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주고 그다음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꾀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기회 균등과 차등 조정의 얘기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 또 힘없고 낙후된 지역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고 이게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근간에 미국의
MIT대의 데런 에스모그루라는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 유명한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처럼 정치 지도가 굉장히 이제 뭐 다투는 구조, 갈등 구조가 있지만 결국은 많은 이익을 챙기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궁극적으로는 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적 기반은, 번영의 기반은 언제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 무서운 경고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포용적 지역 균형 발전을 우리 국가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교훈을 우리는 이 데런 에스모 교수의 지적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우리 한국의 EBS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손을 감싸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정이 재밌죠? 왜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0.78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들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1.71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일본은 1.4대 역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78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너무 심각하죠. 0.59명으로 2022년 현재 출산율이 0점.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서울에 젊은이들이 출산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학자는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없어질 나라 2750년이 되면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소멸, 지구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지적했을 정도니까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석학들의 지적은 우리나라의 국가균형 발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권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반항론인데요. 불만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바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불만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스테판 예셀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리지스탕스 출신인데 2013년에 분노하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500만 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분노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만과 분노를 갖게 되면 저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깨어있는 의식들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찍이 우리 홍길동을 펴낸 허균은 호민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백성에게는 세 가지 백성이 있는데 첫 번째 항민, 이루어진 일이나 즐길 줄 알고 그저 불임을 당하는 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백성, 원민, 모질게 빼앗겨 살이 깎이고 골수가 부서지며 집의 수입과 땅의 소출을 다 가져다 끝없는 요구에 응하며 불평, 불만을 갖고 있지만 윗사람들을 탓만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호민, 여기서 호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호걸호자를 씁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마침내 떨쳐 일어나 변혁을 주도해 가는 사람, 혁신가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이 5%의 혁신가들에 의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홍길동은 이 세 부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두려운 존재는 바로 깨어있는 호민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을 이뤄내려고 하면 누가 필요한 국민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호민들이 많이 탄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역사 선각자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자원 배분을 하다 보면 서로 많은 걸 서로 더 가져가려고 싸움을 하죠. 보따리를 나눠줘도 내 보따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보따리부터 먼저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내 보따리가 큰지 저 사람 보따리가 큰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링컨은 분열된 집안은 일어설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문제를 할 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배려의 정신들을 갖고 있어야지 되지, 우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지역만 생각하고 해서는 절대 집안을 일으킬 수 없고 지역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메시지를 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버큰헤드 정신이라고 들어본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 버큰헤드호에서 버큰헤드가 영국 해군인데 군함인데 침몰할 때 함장이 노인과 여성들, 어린이들부터 구하라. 그리고 구명포트에 여성과 어린이들, 말하자면 약자들을 먼저 태우고 해서 그 정신이 바로 재난이 닥쳤을 때 여성부터, 노인부터,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구하자는 그런 어떤 원칙이 생겼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그걸 바로 버큰헤드 정신을 소개했던 영국의 새뮤얼 스마일스의 자조론이라는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은 사람을 나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돕는 것은 그렇지만 스스로 돕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힘이 된다. 아버지한테 돈 타 쓰는 청소년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용돈을 벌어 쓰는 사람하고 나중에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누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자립심이 없어지고 지도와 감독에 길들여져 무력한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술 주정뱅이를 나라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나라가 부지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지혜를 만들어내고 힘을 합치고 그런 지역은 잘 살겠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돈만 끌어오면 다 되는 걸로, 남의 돈, 마치 남의 돈 끌어오는 것처럼 국민의 세금을, 그래서 잘 아껴 쓰고 필요한 게서 쓰지 않고 가져온 재산이라고 세금이라고 해서 단체장들이나 지역에서 막 써버리면 바로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바로 새뮤얼 스마일스는 자조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국에 기여하신 김구 주석이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는 문화가 발전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유명한 말씀도 남기셨지만,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해서 민주주의 시민의식과 관련해서 김구 선생이 좋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권리와 자기의 권리와 이 권한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시민의 참된 민주시민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은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지만 자유스러운 민주국가니까 그것은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입니다. 꽃을 꺾는 게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 여기에서 굉장히 차원 높은 민주시민의 주인의식과 이른바 시티즌십을 김구 선생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저도 앞에 말씀드린 선각자들하고는 반열이 전혀 틀립니다만 저도 한 30년 넘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부활,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운동을 하고 또 그런 지방자치 천착해온 사람으로서 저도 메시지를 한번 남겨보면 2021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담은 책을 제가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책 제목이 바로 졸고 있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였습니다. 여기서 조는 것은 뭐 생리적으로 밥 먹고 졸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졸고 있는 흐리멍텅한 지역, 깨어있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앞서 여러 선각자들의 경귀를 몸에 담고 살지 않고 그런 지역들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지방이 소멸되면 나라가 소멸된다. 지방이 살아야 된다.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지방의 소멸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나라가 소멸된다. 지방이 소멸되면 바로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에 있는 중앙 행정은 종이와 컴퓨터로 하는 행정입니다. 책상에서. 저기 과천 또 저기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 때는 책상에 앉아서 종이와 컴퓨터로 만들지만 일선 행정, 주민들과 우리 직접 부딪히는 지방자치 행정은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발로 뛰어야 되고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하는, 발로 뛰고 땀 흘리고 눈물도 흘려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현장, 이 바로 일선 행정인 것이죠. 그래서 중앙의 행정과 지방의 행정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선각자들이 지적해 준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행동 양태를 우리가 내재화시키면 이제 지방시대 그리고 특별자치시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졸고 있고 우리 지역만 챙기고 우리 자기의 자유와 권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결코 지방시대와 특별자치시대는 멀리 달아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선각자들의 현대에 주는, 지금 이 시대에 주는 자이트카이스트, 시대 정신을 메시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제가 지금 한 8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들을 시리즈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8차례에 걸쳐서 그런 강원특별자치도에 나아갈 방향과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이 준비되면 그때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